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30조 5천억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집행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회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행 끝에 종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은 역대 총리 후보자를 야당에서 인준 안 해준 사례가 없다며 야당이 협조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총리 무자격자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과 함께 추경과 사항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들을 짚어봅니다. 올 상반기 취업시장에서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보다 구직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에서 자세히 다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수치로 보면요, 경제 24번, 정부 18번, 국민 16번, 소비 10번 언급하면서 30조 원 규모 추경 협조 촉구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긴축 고집은 무책임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추경 연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여러 가지로 경기 진작이라든지 지난 12.3 사태 이후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감안했을 때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일환으로 추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축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이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조금 더 확장적인 정책,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IMF라든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정부 돈 좀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수년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조는 기본적으로 옳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 내역도 대체로 어떤 민생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숙제가 남아 있다면 재정적인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세수라든지 이런 재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가 채무가 증가를 하는 쪽으로 또 다른 방면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세수 확보와 국가 채무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연설도 연설이지만 이 연설 시작하기 전과 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는 사실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 진영 간의 갈등이 상당히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아우르는 모습을 보인 거는 잘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연설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긴축 정책 자체를 상당히 좀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은 한국의 재정 지출이 OECD 대비했을 때는 국가 채무가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장률이 상당히 0%대로 떨어져 있고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재정 정책 운용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청사진은 좀 보기가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원 구성이라든지 예결특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아무리 소수 야당이지만 언로가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말은 하되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풀 수 있는,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법사위원장이든 예결특위위원장이든 자리를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레토릭으로만 언제든지 야당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경의 전체적인 골조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말뿐인 협치가 아닌가 뭐 그런 비판은 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구성과 관련된 그 협치의 의미는 뒤쪽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연설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12번 기립박수 쳤나요? 그랬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거의 무반응, 뭐 약간 반발하는 것도 있었는데 거의 이제 무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박수를 쳐주면서 나갈 때 퇴장할 때는 일종의 예를 갖췄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튼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한국 정치의 문화와 흐름을 최근의 문화 흐름을 보면 아주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워낙에 여야 관계가 경색돼 있었고 그게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처음에 윤 전 대통령이 추경 연설할 때 정도에는 좀 박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피켓이 나오고 했던 아예 자리가 비어 있었었죠. 네, 그런 그때는. 적도 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치고는 좀 평화로운 편이었다라고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애매했을 거예요. 대선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공격했던 상대방이었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국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임기 초부터 또 뭔가를 반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굉장히 협조적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좀 그 중간 정도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근데 당사자들도 분위기를 조금씩 푸는 노력들은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중간에 그런 뭐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퇴장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데 임종득 의원이라든지 또 권성동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뭐 그걸 거칠게 막 항의하듯이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권성동 의원 얘기를 듣더니 한번 어깨를 툭 치고 두 사람이 또 인연이 있잖아요. 예전에 바로 다음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분위기를 나름대로 또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그 대치 정국이나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치하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자, 윤주진 위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무반응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박수 쳐주면서 퇴장할 때 의총이나 아니면 공지사항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당론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시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 아예 불참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론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뭐 이제 시정연설 들어가기 전에 의총에서 가급적 뭐 비협조적으로 가자. 아니면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 우리가 경색된 모습 보이면은 국민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초선만 박수를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작전을 짜는 거죠. 어쨌든 자리에는 일단 다 들어가자. 그렇습니다. 정도. 그 다음은 우리가 뭐 반응을 하든 말든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만큼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불협화음이 가장 컸던 국회도 없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새 대통령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환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또 끝나고 나서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는 이런 제스처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일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이것을 뭐 완전히 완강히 거부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보다는 이 말은 100번 1000번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야당에게 최소한의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장치. 견제와 균형의 권한을 대폭 양보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제 옮겨질 때가 아닌가. 액션은 국회가 취하는 건데 그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이긴 상태에서 뭐 장관 내각 인사도 그렇고 상임위원장직도 사실은 국회의원들 중에 3선 4선 그룹들은 지금 민주당은 또 의원 수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한번 해보는 게 또 꿈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을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든 뭐든 하나는 줄 수 있으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그 권성동 의원이나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는 김민석 총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대통령이 웃으면서 알았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건 뭐 올 때도 100% 심각한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임종득 심각할 수도 있었지만 뭐 어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무거웠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윤주진 그 우리 위원께서 얘기하신 뭔가 액션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의 원구성이거든요. 자, 지금 예결위원장 필요하고 법사위원장 필요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마 직전까지 기재위원장 했었나요? 기재위원장 필요하고 이렇게 몇 가지 국회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가장 지금 핵심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원장이고 또 시급하고도 또 역시 매우 핵심적인 게 또 예결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예결위원장 뽑아야지 또 추경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김수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법사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야당에게 줄 가능성 수치로 표현한다면 몇 %라고 보세요? 일단 현재 민주당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네,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고 해도 민주당 의석이면은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을 넘기 때문에 뭐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사위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더더욱 주면서 협치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방금 민주당이 말씀드린 신속 처리 안건 지정도 있고 또 본회의 직회부 조항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뭐 나아가서는 또 법사위의 기능 자체를 바꾸는 입법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줘도 상관없지 않는가 싶은데 민주당이 여러 이유로 좀 이걸 더 부여잡고 싶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또 상임위 분위기 자체를 주도하고 싶어하는 게 워낙 강한 것 같아요. 당 내부에서도 법사위원장은 누가 될 거냐 이게 또 당직은 아니지만 당직 좀 비슷하게 일종의 대표나 최고위원 원내대표에 필적하는 자리로 또 꼽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쉽사리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갖고 오면 야당으로서는 이제 최상이겠지만 이전에 한번 뭐 법사위원장이 어떠니 막 이러다가 다 주고서는 오랫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왜 다 줬지?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차라리 현실적으로 막 끝까지 줄다리기를 하다 그래? 그럼 우리 예결위원장 갖고 올게. 뭐 이런 현실적인 선택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요. 두 자리에는. 그게 왜 어렵냐면은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협상의 묘를 발휘하고 싶을 수 있는데 늘 문제는 뭐냐면 당내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수라 할지라도 강경파가 그렇게 굴욕적인 협상을 할 바에는 그냥 전면 보이콧하자.
그래야 우리가 명분을 쥔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1순위는 어쨌든 추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법안을 그 이른바 내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협상의 묘를 발휘한다면 예.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다만 일부적인 어떤 조정과 배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한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면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약에 여당에 양보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아니면 정반대가 될 수 있죠. 네. 예결특위 위원장을 우리가 맡아서 협조적으로 할 테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너희들이 가져가라. 근데 지금 추경 말고도 사실 이재명 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법사위를 야당에 맡겼을 때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뭐 전원회의 투표라든지요. 네네. 그런 식이 되면은 더 법사위 줘놓고 아예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안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법사위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예결특위위원장 같은 자리는 기한을 정하는 상태에서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결특위 법사위를 모두 여당이 독식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그리고 통합과 협치라는 거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고 여하튼 뭐 지금 의석수로 따지면은 일방적이고 이제 표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중과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모양새가 대통령 그 국정 초반에 이제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은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끝에 종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오후 4시 반 후보자 관련 자료 요구하면서 퇴장한 뒤에 밤 12시까지 청문회장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넘어가면서 이제 자동 종결되고 자, 이 파행 끝에 종결된 건데 윤주진 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밤 시간 청문회를 계속 지속해봤자 이거는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청문회 자체도 인정 못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틀간 치러지는 청문회인데 이틀을 꽉 채워서 앉아 있어 버리면 그럼 이틀을 전부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어차피 이제 어느 특정 단계에서부터는 검증이 아니라 그냥 질문과 답변이 계속 뭐랄까요? 허공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돌이표처럼 그렇죠. 반복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믿을 수 없다. 믿어달라. 네. 정말 장모가 준 거 맞냐? 맞다. 증거를 가져와라. 제출할 수 없다. 계속 그냥 공방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핑퐁 게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에게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특히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서 사실 이틀을 꽉 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본다면 차라리 그냥 야당이 불참한 청문회로 끝남으로써 오히려 청문회를 하루 정도 더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예. 먼저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가 12시가 딱 지난 다음에 그 레드카펫에 딱 나와서 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청문회 위원들이 안 들어와서 아쉽다. 자료를 내려고 했을까요? 내려고 했다면 일찌감치 냈어야 됐겠죠. 네. 왜 그것도 청문회가 지금 말미에 이르러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마 김민석 내려면 지금이라도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에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페이스북에도 여러 가지로 공개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뭐 네. 출입국 기록도 본인이 직접 정리해서 페이스북으로 공개를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가장 막판에 아니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뭐 돈을 빌리고 갚은 내역도 없다고요? 아니 그 차용증은 있다고 했고 예. 예, 채무는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막판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체를 하잖아요. 예, 근데 막판에 본질이 된 거는 바로 처가로부터 받은 2억 원의 행방이에요. 예, 예. 근데 이 2억 원을 계좌로 받았다면은 당연히 제출을 했겠지만 더 그렇지. 떳떳했겠죠. 예, 예. 근데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러면 첫 번째 정말로 장모가 준 것이 맞냐라는 의구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자료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막판에 본인도 좀 약간 멋쩍잖아요. 야당이 불참해버린 상태에서 시간 지나서 딱 종소리 치자마자 그냥 끝나버린 청문회니까 조금 멋쩍어서 했던 일종의 그냥 뭐 핑계 같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께는 이런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자꾸 발목 잡냐, 뭐 정책 질의하고 자질을 그거 하지. 그리고 또 하나 논리가 뭐냐면 뭐 그 이전 총리들은 다 그런 자료 냈냐. 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그 총리 후보자들이 얼마나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이상한 거래가 있었는데 그걸 안 냈는지 그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 정도 좀 이상한 점들 이게 진짜 빌린 게 맞는지 사실상 받은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간단하게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그냥 뭐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국민 상식에서 국민 네.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 국민적으로 좀 이 사안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러 예. 가지 문제들이 있고 예. 의혹이 지금 사실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의혹 자체가 불식된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봐요. 그 자료 미제출 관련해서 과거 총리들 사례를 예. 얘기한 거는 왜냐하면 그 총리들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겪어본 것이고 그때 민주당에서 항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원칙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똑같이 김민석 후보자도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충실하게 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설령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보다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더 제출을 많이 했다고 쳐도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보다 잘하는 것이 자랑인가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료 중에 낼 수 있는 것과 낼 수 없는 것을 좀 그냥 분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땠을까. 총론적으로 저쪽 편에서도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좀 자료별로 그리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도저히 못 뽑아준다거나 또 없을 수밖에 없거나 프라이버시에 침해된다거나 이런 자료도 또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별 있는 접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뭐랄까요. 양쪽 다 좀 뭉텅이식 공격을 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뭐 낙마 사유나 그 정도까지는 뭐 보지 않는다. 근데 명확하게 좀 밝혀지면 좋을 텐데 예. 그 정도까지는 못 간 건 있어요. 그리고 근데 후보자도 명심을 해야 될 거는 완전히 불식된지는 않은 의혹들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숙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윤주진 위원님 네. 야당이 막 자료 제출만 너무 요구하면서 예. 발품으로 좀 튀면서 뭐 그런 것들을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여당 시절에 약간 이런 행태가 몸에 뱄다 뭐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 주진우 의원 빼고는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뭐 칭화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김희정 의원도 열심히 하던데. 예.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래서 칭화대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뭐 한두 명 정도 의원이라도 한번 직접 가서 네. 뭐 인터뷰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어떤 수사권이나 조사 권한이 없는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사실 지금 과거에 황교안 전 총리나 한덕수 전 총리와는 좀 다른 문제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본인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출이 가능했냐. 그러면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사실은 후보자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뭐 계좌를 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다고 장모한테 찾아가서 협박성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후보자 본인의 양심에 따른 문제인데 그냥 후보자는 말로만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야당으로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이 몇 %인지도 모르는 분한테 무슨 정책 검증을 합니까? 참 기괴한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에 약간 뉘앙스를 보니까 돈 거래도 입증 제대로 못했고 어떻게 그래도 뭐 이게 장학 퀴즈식이긴 하지만 자질도 없어 보인다는 뉘앙스를 이제 얘기를 한 것도 보이는데 국가 채무 비율 그 답변은 약간 다소 의외였다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사실 이것저것 수치를 막 물어보고 장학 퀴즈식으로 하고 이런 게 예전에 대선 때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국가 채무 비율 몰랐던 거는 조금 치명적이라고 봐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해나갈 즈음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사실은 그건 약간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것 같기도 사실 하고. 뭐 OECD 국가들 각국별로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얼마냐 네. 이런 것들은 자주 도표로도 제시가 되는 부분이고 김민석 후보자가 20%대라고 예.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수치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전에서 자료를 보면서 더듬어 나가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금방 적응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것이 뭐 결격 사유라고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좀 정치하는 사람 치고는 좀 기초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이 약점을 드러냈다 이런 거는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반농담 반진담으로 하도 국민의힘이 도덕적 검증에 집중하니까 왜 이런 걸 물어보지 하고 당황했을 수도 아니, 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준비했어야 될 답변인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1차로 추경을 갖고 오면서 재난금 지원금 형태의 소비 쿠폰을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논란이 되는 것이 야 그럼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300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험한 적신호인 거 아니야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 뭐 청문회라든지 아니면은 후보자 토론회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해 보면 아예 표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 버스비 얼마, 요즘 떡볶이 얼마, 김밥 얼마, 지금 1리터 뭐 석유 정유 얼마 네네. 다 적어줘요. 예. 거기 국가채무 다 적어줘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야 돼요 후보자들. 왜냐면 망신당하니까. 예. 근데 그런 준비가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지금 좀 답변이 너무 놀라웠던 게 국가채무 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 거지. 너무 좀 도루묵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려고 한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근데 높고 네네. 낮고 요게 김수희 이제 전문가님. 국가 채무 관련해서 뭐 D1, D2 이런 식으로 또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뭐 그런 거를 반영해서 이제 어느 쪽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네, 교통정보 전에 짧게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시지에 대응하기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진우 의원인데 아니 70억 가진 사람이 2억 가진 사람 공격하냐는 취지의 반박. 그다음에 아니 뭐 급성 간염으로 5급 병역 면제된 사람이 뭐 그렇게 민주화 운동하다가 3년 복역해서 이제 군대 안 간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플러스 모 의원은 그 병역 5급 면제 판정 급성 간염으로 5급 면제 판정 병역 비리가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메신저 공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사실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본인이 어쨌든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이거는 뭐 스포츠로 치면은 혼자 올라와서 체조를 한다라고 봐야 되지 네. 어떤 뭐 시합을 하거나 누구하고 동시에 뭐 격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들도 사실 그 본인이 해명하면 되는데 네. 왜 다른 사람을 끌어오느냐 이런 지적들은 김민석 후보자를 그럭저럭 지지하는 국민들도 할 수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은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주진우 의원도 시험대에 서버렸어요. 지금 급성 간염으로 과연 그 또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주진우 의원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보자는 아니지만 네, 혼자 올라와서 체조하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것 또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자 윤주진 위원님, 제가 지금 김수인 평론가께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뭐 박선원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나 이런 주위에 있는 의원들이 얘기한 거고 네. 김민석 후보자 본인도 이제 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논두렁시계 같다. 정치 검찰, 정치 검사의 조작질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짠다 이랬는데 그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의혹을 제기한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적어도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해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그 청문회 장에서 박선원 의원이 타 동료 의원의 의료 정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잖아요. 질병. 예, 근데 그거는 엄청난 결례예요, 사실. 그거는 특히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공직 후보자나 정치인의 의료 정보, 질병에 대해서 무단으로 발설하는 거는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나는 나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의학 상식. 예, 나의 사과하라 그랬더니 예. 내 의학 상식이 있다. 심지어 그거는 뭐 의사 출신인 의원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약간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 있어서 좀 극복해야 될 문제다. 다른 사람 아픈 것 같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결례입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안성분기점에서 시작된 정체가 안성휴게소를 넘어서 오산 그리고 동탄분기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판교에서 판교분기점과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이어서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역시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 많습니다. 서인천에서 시작된 정체는 신월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내촌 부근에서 홍천휴게소까지 2차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촌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내촌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미리 차로 변경 필요하겠습니다. 화도분기점 3차로는 화물차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용인휴게소 1차로는 사고 있습니다. 마성 부근 진입로 1차로는 역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진입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광교터널에서와 북수원 그리고 안산에서 서안산까지는 3차로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이 여파로 안산 분기점 부터 안산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윤주진 위원과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그 면면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부터 잠깐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뭐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 이건 제가 아예 여쭤보질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명동의 표결이 다음 주에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게 이제 표결 국회를 만약에 통과하면 대통령이 뭐 임명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민석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제 자동산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지금 남겨져 있는데 그동안에 그 역대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안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야당에서. 저희도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인청 때 부적격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추인해줬습니다. 그건 새로운 정부의 국정의 그 성공을 바라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일단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것은 역대 모든 국무총리에서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인청을 7시간 동안 파행시키고 자동산해시킨 그 국민의힘의 그 태도는 저희가 봤을 때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이다. 자,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면 총리 그 인준에 야당도 협조해야 된다 다음 절차에 이런 얘기인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어떤 타임테이블로 어떤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다음 절차는? 일단 글쎄요 현재 뭐 국민의힘에서 뭐 전향적으로 네. 인준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뭐 갈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결국에는 뭐 여당이 강행하고 하는 형태로 갈 것 같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면 뭐 표결을 하게 됐을 때 본회의장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질 거냐 그게 아니라 입장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범여권에서 주도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과 보고서 이거는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네. 그럼 결국 다음 주 중에 뭐 주 초가 됐건 주 후반부가 됐건 표결은 갈 텐데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아마 4일 이전엔 한다 그랬으니까 주 초반에 그냥 뚝딱 하기보다는 주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나오긴 하는데 윤주진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본회의장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띌 것 같습니까? 좀 고민은 하겠지만. 근데 또 국민들 보기에는 첫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의 임준 표결인데 네. 여기에 일단은 불참을 한 사례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역대 첫 총리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원만하게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네. 아마 고민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뭐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하락세라든지 주춤한다면은 국민의힘이 더 자신감을 가질 텐데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네네.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아마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입장을 하고 자율 표결로 해서 결국은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반대 표결을 하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기록으로 남기자 우리가 반대했다라는 그쪽으로 갈 사실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아예 불참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총리 인준인데 이거는 지금 김현정 의원 말대로 아예 이재명 정부의 출범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런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른 이제 국민의힘이 보는 생각하는 악법들 있지 않습니까? 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에서 오히려 더 좀 각을 세우자 그렇게 전략을 짜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무총리 되는 걸 우리가 당에선 인정하지 않지만 자, 첫 어쨌든 국정을 해나가야 되니까 이재명 정부가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에 참석하는데 자, 지금 하려는 이런 법안들 뭐 같이 얘기한다 뭐 이런 모습들도 가능하다 그런 모습이네요. 김수민 평론가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뭐 그 화자가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뭐 우리가 대충 예상하는데 그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 대부분 좀 해명이 잘 됐다. 뭐 저 정도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시정연설 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할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 후보자 의혹 명확히 해명 안 됐으니까 지명철에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말을 안 했대요. 네.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어쨌든 이거는 뭐 임명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이 언어를 살펴보면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진짜 완전히 해소됐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걸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네.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 추정주의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국무총리 인준 찬성률이 높지 않다. 이거는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조금 위트 있게 받아치긴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얘기는 대통령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듣기 좋을 것 같다라고 살짝 네네. 웃어 보이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낮은 건 맞지만 총리 인준이 안 될 만큼 막 여론에서 들고 일어나는 이 정도 수준은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결국에 중요한 건 여론이었고 특히나 국민들은 보통 정권이 출범했을 때 처음부터 찬반으로 힘을 빼지 않죠. 그래서 초기 국무총리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인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국민 중론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준하게 되는 절차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온갖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해외 출장이라든지 지역 활동이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상임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도 대대적인 준비와 여론전으로 맞서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당내 기구 구성을 할 텐데 의원님들께서 자진해서 솔선수범해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윤주진 위원께 먼저 예. 여쭤볼게요. 자, 이제 뭐 입법 폭주 저지 위한 당내 TF도 만들겠다. 한마디로 이제 제대로 대여투쟁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자, 우리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하고 전 좀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는데 대여투쟁을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입장과는 제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해외 사례를 좀 보면요. 예. 예컨대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가 대처 이후에 노동당에게 정권을 뺏기고 나서 3번 내리 연속 총선에서 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막판에 데이비드 캐머런이라고 하는 젊은 당수를 선출했고 이분이 2005년도에 이제 보수당 당수가 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건설적인 야당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잘한 거는 잘했다고 뒷받침해 줄 것이고 제임스 캐머런. 예, 데이비드 캐머런이죠. 데이비드 캐머런, 이 정부와 함께 전 세계와 우리 국가가 처한 위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건 10개 중에 10개 다 틀렸어. 라고 하면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틀렸다고 하겠지. 국민의힘은 늘 투쟁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한 5개는 잘했다고 해주는데. 그리고 협조도 하는 모습 보이고.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어차피 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안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자. 이게 우리 경제에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요. 근데 5개는 잘못했, 5개는 뭐 괜찮다.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5개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때부터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의석수도 뭐 겨우 100석 넘고요. 지지율도 많이 낮고요. 오로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모으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국민 신뢰 얻어야 되는데 신뢰 얻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추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들도 어차피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을 법이라면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그 새로운 안을 만들고 네. 다만 뭐 노란봉투법처럼 정말 경제에 타격이 큰 법들은 절대 안 된다. 좀 이 명암을 좀 주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김수인 평론가님이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국민의힘의 좀 조언이랄까요? 이런 점이 되면은 그래도 지금처럼 정말 어떤 대항할 수단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그 나름대로 좀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윤준주임 평론가님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 저도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TF 구성을 하겠다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이건 입법 폭주야라고 통으로 그냥 낙인을 찍고 네. 계속해서 싸우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건데 이러면은 국민들도 싸우는 거는 기억에 남지만 뭘로 싸웠는지 기억에 잘 안 남고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인상만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뭔가를 반대하는 TF를 한다고 했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네. 몇 가지 사안을 콕 찍어서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고 특히 이제 의석에서도 뒤로 밀려 있다면 다 막아낸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것만큼은 잘못됐다라고 해야 비로소 악법이 어쩌고 하는 역에도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는 김에 협치 TF 같은 것도 같이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공약하고 민주당 공약하고 비슷하거나 같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빨리 해보자.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부를 돕겠다. 이래서 뭐 정치권에 수달 동안 쌍특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쌍 TF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예, 협치 TF도 한번 같이 띄워보는 거 저지 어떤가. TF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협치 TF도 같이 하면서 어쨌든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비판할 건 비판해라. 그래야지 더 비판도 국민들이 주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뭐 28일인가요? 뭐 출석하기로 했고 뭐 10시에 처음에 9시 그랬는데 10시 출석하겠다 그랬더니 특검이 그거 받아들여줬고 다만 비공개 출석하는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배경이 뭘까요, 김수인 평론가님? 일단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역대 전직 대통령 수사 때도 네. 지하로 이렇게 비공개로 출석한 적은 없었다. 왜 굳이 지하로 해야 되느냐. 시간도 늦춰줬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사실 뭐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금 지상으로 다 출석하고 언론에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굳이 이 수사의 소환에 응하는 상태에서 지하를 고집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에서 사실 이건 뭐 특검뿐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소환을 좀 어떻게든 안 하는 쪽으로 혹은 안 했을 때 책임을 특검 쪽으로 전가하는 쪽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주진 평론가님, 예.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이런저런 수사를 더더욱 본격적으로 받게 됐는데 예.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요청을 세세한 요청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지하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고 이게 본질적입니까?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예. 과거에 체포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수사는 사실은 구속 상태에서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개적으로 소환돼서 수사를 받는 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고 특히 그것이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네. 본인이 거부권 행사에서 이제 막았던 특검이기 때문에 더더욱 상징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원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냥 정상적으로 소환하면 응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굳이 체포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한 번의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본인도 특검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고. 근데 이제 특검에서도 또 굳이 이런 이유를 갖고 수사가 미뤄지는 것 또한 사실은 명분의 문제지 실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너무 강하게 기싸움을 하는데 어느 쪽이 기싸움 대신 실리를 택하느냐. 저는 거기가 더 점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 아주 좀 피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올려라 이렇게 그 유럽연합 국가들한테 이제 해서 그 유럽 국가들이 이제 증액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 윤주진 위원님, 예. 우리나라로도 비슷한 요구가 올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제 양자회담 외교 파트에서 준비를 할 텐데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관세하고 해서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토랑 우리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은 EU라고 하는 그 전체 경제 블록이 네. 워낙에 세계적으로 막강한 어떤 경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토는 곧 EU와 비슷한 그런 협의체라는 점에서는 한국을 개별 국가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미일 집단방위 체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각자 개별 양자 동맹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좀 다른 것이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게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5%까지 올리는 거 엄청 싫어할 거라고 우리는 보도를 많이 하고 접하잖아요. 예. 근데 내심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방위비를 좀 올리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러시아에 대한 위협에 대한 그런 맞습니다. 우려가 있다면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보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은 것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안보적으로 의존을 하면 관세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책 잡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좀 방위비를 올려서 네. 국민들한테 인기도 좀 얻고 그렇죠. 방위 산업을 좀 키우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그냥 저 지출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산업을 키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면서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돌파구로 방위 산업을 많이 꼽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에게 불리한 시그널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조금 그래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일단 유럽 국가들은 나토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게 유럽 국가들 자발적으로 좀 방위비를 인상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하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방위비 그 국방 예산을 예전부터 적극적으로 올려온 편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할 여지는 더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 국방비의 기준에 어느 것까지 포함되느냐 이것도 좀 요를 발휘해서 네. 좀 지나치게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막을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공교롭게도 같이 나토에 불참을 했는데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과의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구의 친구죠. 동맹국인 미국의 동맹국들인데 미국의 압박을 같이 받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호주 정상, 일본 정상을 먼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 공조 이걸 통해서 또 미국의 무리한 부분은 조금 깎아낼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좀 만들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도 당연히 내게 공직 맡을 의향 있냐고 물어봐서 내가 어떤 공직도 맡을 생각 없다고 답변했다. 근데 이게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총리 후보 물색 중에 내가 검토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유시민에게 거절당하니 김민석으로 갔나? 아, 그건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답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언급. 글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총리 카드를 그렇게 심각하게
뭐 검토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김민석 후보자를 택한 이유가 분명히 이제 현실 정치에서의 전략 기획적인 측면 이런 것에서 높게 평가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네. 유시민 작가는 사실 지금 뭐 현실의 전략가라기보다는 비평가에 가까운 처지로 물러나 있고 네. 사실 공교롭게 몇몇 발언들이 민주당한테 도움이 좀 안 되는 쪽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약간 위태했던 발언이 있었잖아요. 사실 예 그것도 좀 저는 어느 정도는 간표현이 됐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요? 사실 유시민 작가 이번에 처음에 하는 게 2020년 총선 때도 200석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판에 민주당 좀 지지율이 깎인 거 아니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현실 정치하고 좀 결부시켜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유 작가를 이해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번 그냥 나온 얘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물론 추정입니다만 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예,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윤주진 위원님 보통 공직 얘기할 때 구체적인 직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새 세상이 왔는데 본인의 어떤 하마평에도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네. 좀 자존심의 문제가 걸린 그래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나 안 할 거니까 제안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선을 긋는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 인사 코드는 철저하게 실무와 성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에게 어떤 상징성 있는 뭐 통합위원장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고위 공직을 맡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경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오늘도 두 손을 꼭 잡고 병원을 찾은 두 사람. 5살 무렵 알 수 없는 고열로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유전성 췌장염 진단을 받은 경은이. 췌장암이었던 아빠의 영향으로 인해 경은이의 힘겨운 투병도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약물 치료를 견뎌야 하지만 그 와중에도 경은이는 아픈 엄마의 몸 상태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수시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엄마가 혹시나 재발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경은이. 부쩍 수척해진 엄마의 모습에 오늘도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엄마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경은이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대부분 흐린 하늘이 이어졌고요. 서울은 선선했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평년을 밑돌았는데요. 남부지방은 좀 더웠습니다. 밀양이 33도까지 올랐고 앞으로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올라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예보돼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내일 낮부터 이제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평년 보다 4도나 낮은 23도대에 머물렀는데요. 이후로 토요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긴 해도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내외를 유지하겠고 모레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경기 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 5mm 미만의 소나기가 또 수도권은 빗방울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 흐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경기 북부에 비 예보가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은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 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토요일은 전국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고요. 이후 글피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중부지방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차관급 6명의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30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또 내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모레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이는 사실상 출석 거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젯밤 재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성장과 기회 결과를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에 끝났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도 활동했던 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기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조금 전체적인 평가하기 이른 감도 있지만 취임 이후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란으로 무정부 상태가 한 반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제 기대. 네. 지금 뭐 실망스럽냐 잘하냐에 대해서 아직은 기대가 좀 크고 또 49% 넘게 득표를 했지만 이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보다 더 훅 좀 한 10%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체로 기대가 축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또 보기에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일하는 대통령, 이게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정상국가로 복귀한 모습을 세계에서 좀 정돈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다시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복귀됐구나. 그리고 이제 일하는 모습으로서 뭔가 하나씩 정돈돼 가겠구나. 그런 기대들이 하나씩 축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헌정 질서 그리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대통령으로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정연설에 작년 그 국회 예산안 할 때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왔어요. 네. 이유도 독특했고 굳이 뭐 싸우러 뭐로 가냐 이런 건데 이게 의회주의를 무시한 것이었는데 일단 이번에 시정연설 온 것 자체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시정연설 자체가 딱 그리 길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긴 시정연설문을 읽으셨는데 압축적으로 현재 경제 사정의 시급성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 추경안의 내용을 쭉 요약해서 한 4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좀 깔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서 직접 소통하는 그 모습, 이제 경제 시급성. 근데 이제 용어 중에서 지금 내수가 힘드니까 네. 경제는 타이밍이다. 지금 이때 해야 된다. 이런 강조가 현재 설명을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을 고집하는 건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말했습니다. 13조 소비 쿠폰 편성도 언급했고요. 자, 이 소비 쿠폰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인데 뭐 야당에서는 좀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은 경기 진작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건데 그 효과 얼마나 있으리라고 보세요?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영역이라고 인정합니다. 네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그리고 심지어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의 그 배경은 소비 위축이 컸거든요. 네네. 그 작년에도 2.0%의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중에 1.9 정도가 수출이고 0.1 정도인가 아마 정확한 수치는 좀 체크해봐야 되지만 내수인 거죠. 네네. 내수가 되게 상당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내란 후에 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의 대출 이렇게 누적돼서 특히 고금리가 2, 3년 축적되니까 네. 이 실제 일반 서민들 또는 일반 사람들의 그 대출과 관련된 분들은 갑자기 100만 원 내다 200만 원 내고 호주머니가 다 말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내수를 더 힘들게 했던 이 상황 속에서 내수를 살리는 무언가의 액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그중에 그러면 다른 더 대안이 있으면 또 국회 토론하면서 수정할 수 있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실제 그 경제 전문가들 속에서도 내수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자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기존의 경험 속에서 일정 정도 지역마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걸 이제 하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더 어떻게 시너지를 더 할 거냐, 중장기 투자를 할 거냐, 중장기 투자를 위한 또 SOC나 또는 과학기술 투자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바꿔내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저는 그 기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코스피 5천 얘기했습니다.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예.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그 전에도 주식시장 활성화 TF 뭐 코스피 5천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네. 계속 지금 반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수이라는 말들이 냉소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했고 많은 돈이 갔었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PBR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선진국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 자료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 지수는 약 3.4, 뭐 3.38 뭐 이런 3.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지수가 1.8 전후로 됩니다. 근데 작년 말 그때 기준에서 0.9였습니다. 대한민국. 이상한 거죠. 저평가돼 있다. 가치 주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대기하거나 네. 오히려 좀 의외로 가는 것은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행태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건 네네.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잘못해서 제일모직 주주들 다 손해 보고 LG화학 물적 분할하고 동시상장하는 과정에서 LG화학 모회사 주주들 주식 주가 총액이 반토막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회사는 괜찮고 그 자회사는 한 지금 한때 90 몇 조, 100조 가까이 됐다가 지금 76조 아마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송아지가 났는데 이게 내 송아지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 최근에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된 네네. 또는 몇 개 롯데 렌탈 같은 경우도 지금 논쟁이 되는데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니까 네. 불신이 쌓여서 불신을 제거하자. 신뢰를 회복하자. 그것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특별한 것도 아니고 비례적 이익을 제대로 보장해야 되는데 보장을 못하고 있다.
그 의사결정하는 이사들을 뽑는 과정을 개선하고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주주 충실함을 추가하자. 네. 이게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다. 그래서 최소한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을 하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또는 이제 그 진출입을 좀 더 유연하게 한다든지 또는 유동성을 키우는 즉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전체적인 그 시스템 개선 등 또는 이제 그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빈번한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정무적으로 고려되면서 수사하다 만 듯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래소 대통령이 가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증권거래소에서 시스템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데 문제가 되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고 네. 또 그게 금융감독원에 가게 되면 금융감독 제대로 조사하는데 거기서 키핑하면 안 되고 그걸 바로 수사를 넘기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행태적인 변화를 좀 개선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또 보완하자. 이게 집행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쭉 저희는 특위에서 하나씩 점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시급히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건 대선 때 이미 공약이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대를 뭐 하고 예를 있고. 들어서 6월 안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늦출 필요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 끝나면 2, 3주 내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 내에서 원내대표가 바뀌고 또 법사위원장 바뀌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지금 새 원내대표가 키를 잡고 하자. 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좀 네. 시간이 좀 그런 시간들이 소요가 됐던 거죠. 네. 그런데 늦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 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올해 1월 달인가 이것도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네. 전자주청 의무화에 대해 반대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근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 대선 공약이 포함됐어요. 네. 의무화가. 그리고 지금 정부도 최근에 제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소극적이었거든요. 이제는 적극적인 스탠스로 좀 전환가 많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물리적 장애물이 거의 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일부 뭐 선거 과정에서 그랬고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법 개정안이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게 주주 이익 확대라든지 신뢰 확대라든지 이런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예. 작년에도 그걸 반대하고 계속 그 이야기가 정과의 보도처럼 네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면서 계속 롯데렌탈 사회 발생하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태든지 각종 그 주주들의 입장에서 또는 일반 자본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묻고 싶어요. 역으로. 대안이 뭡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 계속 이렇게 망치게 놔두겠다는 겁니까? 실제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시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아주 그 제한된 이상한 그 방법 몇 가지만 내놓고 이것이 답이다. 이거 받을래 말래 이랬었는데 네. 그 스스로 이제 그런 입장들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경영권 자체를 우리가 이게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 경영권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주 이익을 보장한다면 많은 회사들 미국 같은 회사들은 그 성과를 가지고 주주들이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은 주주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버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온당하지 않다. 설득력이 있을까? 의문이 네. 좀 있습니다. 자, 장관 후보자 인선 2개 여쭤볼게요. 먼저 예, 이제 예. 뭐 이거하고 관련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상법 개정안 주주이익 확대 뭐 이거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이 이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혹시 이제 너무 노측 입장으로 기우는 건 아닌지 노동계의 청구서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제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다 보면은 예. 또 다른 어떤 문제지가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그건 결과로서 평가받을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인선 자체를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건 별로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였고 그걸 헌정질서 복원하는 것은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냐 보수냐 문제도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함께해서 내란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속에서 집권된 이재명 정부에서 좀 더 유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보자라는 차원에서 기업인들 중에서 또 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부처 장관을 또 추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동 운동을 했던 분들을 모신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 경우에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민주노총 출신인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과거부터 이제 2017년도인가 아마 저 기억은 정확히 봐야 되지만 대통령 되면 민주노총 위원장 정도도 한번 노동부 장관 시켜서 같이 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추천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인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책 기조가 완전히 민주당의 기존 질서와 전혀 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속에서 나름 그 민주노총 노동운동했던 사람이나 노동 쪽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겠지만 그건 서로 간의 논쟁의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기조를 흔들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서로 예, 범여권 내에서 논쟁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큰 논란이었던 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능력에 따른 결정이다. 탕평 인사다.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반면에 농민단체는 망할 망자 장관이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정 철학이 갑자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바뀐 것인지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도 또 야당의 시선도 냉소적입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세요? 초기에 이제 내각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리듯이 네. 지금 발상 속에서 대통령 그동안 해왔던 뭐 보수, 중도 보수 뭐 이런 용어들 쓰면서 헌정 질서 수호하는 데는 광범위한 인사들의 결합된 협력 그리고 그 속에서의 복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정상화 그 과정 속에서 인선을 좀 더 넓게 하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보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인사였다. 그동안의 발상 속에서. 그런데 그와 다른 측면에서 농민의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 민주당 내에 이제 농해 수위에 있는 의원님들 속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지요. 네. 그 문제제기 자체가 전혀 황당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논쟁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법 중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네.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이 지점이 특히 농해수위 의원들이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좀 이거 용납이 안 된다 내지는 이건 좀 정책적으로 입장이 같은 거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정책적 논쟁을 내부적으로 아마 각종 그 농업 정책 관련해서 네. 서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합의를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입니다. 자, 25일, 26일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맹탕 청문회였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검증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이번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석 후보자. 먼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증인이 없이 가는 것은 아쉽고 뭐 기왕이면 증인 채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협상 전략이 좀 이제 국민의힘 좀 실패한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절대적으로 그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 한꺼번에 풀지 않고 나중에 전처나 일부 증인을 너무 고집하다가 나중에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하면서 유연성을이나 그 시간 타이밍을 좀 놓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자료는 실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한 40~50% 한 그 정도 이제 제공이 됐죠. 그러니까 자료 없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그 개인의 신상과 그 개인의 이제 그 가족 관계에서 나서는 사안들의 몇 가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걸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공하는 그 이제 내용들 한 뭐 80~90%는 줬고 제공이 됐고 또 일부 이제 남아 있는 것을 어제 오후에 논쟁을 했었죠. 그 논쟁의 영역은 네. 주진우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가 좀 선행돼야 되겠다. 근데 그 사과를 끝내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그냥 국회 회관에서나 국회 대기실에서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시간이 지나간 거죠.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오후까지 오후 4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수단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걸 다 좀 잘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청문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와 별개로 정책적으로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느냐 또는 이제 국정 철학이 어떠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나 이종배 위원장님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이 좀 안 돼서 좀 아쉽고 네. 요 점을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서로 설득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주로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그 결국 남는 건 재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를 했느냐라는 질문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과거에 그 정치장부 위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뭐 논할 거 없고 있는 그대로서 저 평가받을 밖에 없는 그건 거고요. 이제 법원 판결문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예. 거기서 뭐 또 논쟁할 여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야인 생활을 오랜 기간을 거쳐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있는데 재산이 2억인데 그것에 대해서 치부를 해서 권력을 갖고 뭔가 남용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 그 지점에 대한 의혹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사가 이미 언론에서 나타났고 또 청문회 과정에 나타났는데 그 개인사 중에서 가족들과 관계에서 차마 이것까지 이 요구해서 가져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곤혹스러움이 좀 있고 그 곤혹스러움이 실은 이제 서류로서 다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서류도 다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는 있고 그러나 또 후보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뭐 어찌 보면 황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 상황은 그냥 국민들이 평가받을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치 영역으로.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일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충분히 신뢰를 축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제가 짧게 그 관련되는 질문을 이제 한 번만 더 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을 꿨다. 예를 들어서 뭐 경조사비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이게 한 5, 6억 되는데 이건 뭐 1억 5천 1억 2억 5천 1억 6천 얼마 장모한테 2억 해가지고 대충 맞는다 이렇게 그건 뭐 대부분 현금이니까 그걸 달라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근데 그 앞에 얼마 채무가 있고 변제가 있고 뭐 증여세를 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자료인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안 내니까 뒤에 것까지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어떤 부정 축제를 하는 수단은 아니었고 자기가 좀 어렵게 그 자연인으로 사는 시절에 이제 벌이가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거를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동관계는 깔끔한 게 맞죠, 사실은 공직자가 그런 부분에 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어제 마지막에 이제 김현 의원도 그렇고 후보자 본인도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증여세에 대한 자료도 이미 준비된 상태였죠. 마지막 이제 제출하려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그 이제 6억 현금, 쟁여돈 현금 뭐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그게 특정 의원님들 그 페이스북에다 실리고 그래서 그것 갖고 논쟁했었지 않습니까? 요건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게 팩트냐. 만약에 주장을 해놓고 그거 주장이 나올 때까지 네가 답변 못하면 너는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무슨 수사하는 기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거 설명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곤혹스럽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치로 평가받는 영역도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이제 범죄자 아니냐 실제 그 시작할 때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내용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중에 본인 풍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풍자라고 그러나 그 현수막을 붙이면서 그게 풍자라고 볼 거냐. 그게 허위사실 아니냐 이런 논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또 어디까지 더 제도 뭐 법적으로 갈 거냐는 좀 적절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면서 그 자료 증여세 자료 갖고 있으니까 바로 보시고 최종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사과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청문 경과 보고서 이게 채택이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간극이 넓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그거와는 별개로 임명동의 표결은 다음 주 중에 아마 있을 걸로 보시고 어떻게 그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 이종배 위원장님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푸시려고 많이 했었고요. 예. 그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들, 증인 신청, 뭐 여러 가지 자료 또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전체 통합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정무부 채택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고민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예, 이분이 되게 이제 그 객관적으로 국민의힘 소속이시지만은 전체적으로 정책 질의도 주도적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실제 끝까지 소통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양당 간사와 위원장님이 하시는 좀 걸 지켜봐야 보고 되는군요. 저는 예. 좀 여전히 네.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사정으로 기간이 지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로 이제 표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이제 시간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매번 이제 뭐 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청문회법 좀 인사청문회법 좀 개정하자. 이제 도덕 검증 비공개로 하고 자질 검증 공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아니 자질 검증 사실 다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역시 인사청문회의 꽃은 도덕 검증 아니냐. 그리고 특히 그거를 지금 압도적인 표 차이가 이렇게 나는 상태에서 도덕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그럼 야당이 정말 할 거는 없다.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요건 그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100점 빵점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 약간의 그 사회 정치 문화 또는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제도적인 성숙 사회적인 기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입법적으로는 이제 1단계 비공개 2단계 정책 토론 그런 게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실은 저희도 좀 비판하거나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똑같은 이제 방식이나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한 적도 있었으니까. 네네. 하지만 그건 서로 토론하면서 계속 좀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과 협치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사실상 이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나마 법사위원장 하나로 최소한의 견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그 2년 동안은 이제 이게 그 위원장 배치가 그냥 끝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간에 이걸 제안을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요거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야 간 협치 문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 협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 결국 지금은 편해도 길게 보면은 네. 제일 또 이제 국민들의 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곧 대통령이 그 되자마자 이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를 다 모아서 함께 초청해서 이제 식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건 좀 좋은 것 같다. 네. 그다음 실제 여야 대표들 사이에서 실제 일을 좀 내용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들은 계속 필요한 것 같다. 이게 모든 법들을 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효과적이지 않고 저희가 이미 좀 검증되고 확인된 것들만은 네. 저희가 그 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실제 어떤 것들은 그 서로가 대표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 마음이 함께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다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 늘 잘 이해를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거요.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이제 2파전 구도라고 보는데 또 일부 과열 조짐도 있고 또 뭐 한편으로는 또 두 후보가 지나치게 또 명심 경쟁에 매달리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나오는데 자, 우리 오기영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차기 당대표 중요하잖아요. 차기 당대표 선출 어떤 식으로 경쟁을 펼쳐 나가면 좋다고 보십니까? 차기 당대표는 지금 현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거의 비슷한 네네. 상황인데 지금 당정대 뭐 이렇게 해갖고 같이 협치를 어떻게 잘 할 거냐 내부에 네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실제 국정과제를 잘 좀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견제도 하고 네. 일부는 또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긴장 관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쭉 해왔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1년 동안 이제 이 같이 협력해왔던 그런 속에서의 이제 좀 그 리더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이제 의원님의 리더십은 좀 약간 스타일의 차이는 있죠. 네네. 근데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 당정 관계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누가 돼도 큰 문제 없이 잘할 거다. 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구직난. 올해 상반기 구직난 심각하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구직자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응답자의 83.1%가 올해 상반기 구직이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라는 응답은 14.9%였고요. 완화됐다라는 답변은 2%에 그쳤습니다. 네.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자들이 구직난을 더욱 체감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요. 대기업 지원 희망 비율은 86.4%, 중견기업은 85.5%, 중소기업은 82.9%였습니다. 반면 외국계 기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경우는 71%만이 구직난을 느낀다고 답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구직난의 주된 이유로는 채용 공고가 적거나 없어서라는 답변이 55.5%였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답변은 35.4%, 지원 경쟁률 상승 34.1% 정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구직난 때문에 지원 방식 또 지원 전략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네, 심화된 구직난으로 인해서 지원 전략에도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네. 응답자 중 47.8%는 눈높이를 낮춰 지원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42.5%는 입사 지원 횟수가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25.1%는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구직자의 불안감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는 그 취업 시장 전망 어때요? 네, 구직자들의 하반기 전망도 썩 밝지는 않은데요. 응답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48%는 올해 하반기에도 구직난이 여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응답도 28.4%에 달했습니다. 완화될 것 같다라는 답변은 12.7%에 불과했는데 구직난이 계속되거나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는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게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외에도 뭐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요. 네. 앞으로 취업 시장이 개선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는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이 가장 크게 꼽힌 상태입니다. 결국 구조적인 경기 회복과 채용 문화 개선이 좀 병행돼야 취업 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게 구직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일할 능력은 있지만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은 이른바 30대 이하 쉬었음 인구, 30대 이하 쉬었음 인구 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인 건데요. 네. 15세부터 39세까지의 쉬었음 인구가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달 기준으로요. 이 연령대의 쉬었음 인구는 약 68만 3,89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중 82%인 약 56만 명이 과거에 직장을 다녔던 전직 경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경험이 있음에도 퇴사 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지 않는 이들이 절대 다수인 겁니다. 실제로 전직이 있는 쉬었음 인구는 취업한 적 없이 쉬고 있는 인구의 약 4.6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대치인 82만 명에 도달을 했는데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청년 인구 자체가 2016년 5월 대비 215만 명이 줄었음에도 쉬었음 인구는 오히려 55%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서 청년층의 재취업 번아웃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읽히고 있는데요. 이게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까지 포함한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하락을 좀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들 쉬었음 인구 이제 뭐 쉬면서도 마음 편치 않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직장을 떠난 이유 즉 퇴사 사유가 뭔지 그리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뭔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가장 큰 퇴사 사유는요, 개인과 가족의 관련 이유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작업 여건에 대한 불만족, 그다음에 임시, 뭐 계절, 일의 종료 등이 꼽혔는데요. 네. 단순한 해고나 일자리 부족보다는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직장을 원하지만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자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또 이전에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4%로 뒤를 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재취업 번아웃 현상으로 해석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구조적인 불만이 축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명 택시왕 사건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조합 이사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서울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의 차모 이사장이 지난 네. 24일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요. 차 이사장은 조합 관련 보직 임명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조합원 340여 명이 조합 바로 세우기 모임을 구성해 대통령실, 국토부, 서울시 등의 진정서를 제출한 게 수사의 단초가 된 건데요. 당시 진정서에는 차 이사장이 보직 임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그해 차 씨의 자택과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수억 원대 현금 다발을 확보를 했는데 경찰은 이 돈이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을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보직 임명을 위해 금품을 요구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런데 차 씨는 이 돈이 부동산을 매각해 받은 현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 2명을 선임해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중앙지법에서 구속 적법성이 따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윤 기자가 뭐 보직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개인 택시조합 이사장이 어떤 권한, 어떤 힘을 그렇게 갖고 있길래 이렇게 막 금품이 오가고 그랬습니까? 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전국 최대 규모의 개인택시조합인데요. 네. 약 4만 9천 명의 조합원이 4만 9천 명? 속해 있습니다. 와. 조합원당 월 조합비가 2만 원이고요. 연 예산은 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사장은 조합 내 핵심 보직 20여 개를 의결 없이 임명할 수 있고 수당이 나오는 자리를 포함하면 100자리 이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징계 권한, 뭐 특히 제명까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서 사실상 조합원들의 생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일부 조합원들은 뭐 이사장이 개인 택시 기사들의 명줄을 쥐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합니다. 차 씨의 경우 1998년부터 조합 대의원과 강남 지부장 등을 거쳐서 2005년 이사장에 취임했고요.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해 보궐선거 등으로 5차례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연봉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수준이고요. 네. 연간 5천만 원 안팎의 업무 추진비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인 남성이 미군에 입대해서 해외 전투 파병 중에 이제 크게 다쳐서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고 명예 제대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한이 상위 군인이 최근 미국에서 추방됐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한 공영방송에서 나온 한인 1.5세 박세준 씨의 추방 소식인 건데요. 네. 박 씨는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약 50년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말씀하신 대로 미군에 입대해서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전투에 투입이 됐는데 이때 복부에 총상도 입었습니다. 전투 부상으로 미국 본토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명예 제대하면서 상위 군인에게 수여되는 퍼플 하트 훈장도 받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국적은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미국 법은 평시 12개월 이상 복무자나 전시 복무자에게 국적을 부여했지만 네. 박 씨는 그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던 이 박 씨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마약에 손을 댔고 2009년 마약 소지 및 법정 불축설 혐의로 수감이 됐습니다. 3년 후 출소한 뒤에 마약을 끊고 하와이에서 성실히 살았는데 네. 최근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추방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근데 박 씨가 왜 지금에서야 추방 대상이 된 거예요? 네, 그간 상위 군인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추방이 유예돼 왔었는데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이민자 정책이 좀 대폭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비시민권자를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으로 삼았고 박 씨에게도 적용이 된 겁니다. 하와이 이민국이 박 씨에게 곧 구금될 수 있다며 자진 출국을 권유했고 결국 50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박 씨 사례처럼 미군 복무 이력이 있어도 미국 국적 얻지 못한 군 복무자가 제법 많다고 하고요.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에 사망할 위험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팀이 연구한 겁니까? 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뇌과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진은 8세에서 86세 사이 총 18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악몽 빈도와 조기 사망 간 연관성을 분석했는데 성인의 경우 주 1회 이상 악몽을 꾸는 사람이 7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9년 동안 추적 관찰된 대규모 장기 연구였고요. 성별, 연령, 인종, 정신건강 상태를 모두 고려했음에도 이런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진은 악몽이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강력한 조기 사망 예측 요인일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악몽이 이렇게 건강 나쁜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수면질 저하라고 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하나 전해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해변,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프로야구 얘기입니다. LG의 5선발 송승기 선수 중고 신인이란 말이 무색하게 어느덧 팀의 에이스로 우뚝 섰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고 특이한 루틴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KBS 야구 담당인 문영규 기자가 취재 왔을 때 이거 완전 단독 보도예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었는데 지금 뭐 8승 4패, 그래서 다승 4위고요. 네. 국내 투수 가운데 자책점이 가장 낮습니다. 2.57 되는데 그래서 강력한 신인왕 후보인데 그 대체 뭐 어떤 루틴이나 봤더니 가장 특이한 거는 일단 등판 전날에는 햄버거로 저녁을 먹는 거예요. 보통 고기 먹거나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네. 역시 젊은 세대 햄버거 식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온라인 농구 게임을 한 게임 하고 이겼을 때와 똑같은 티셔츠와 양말을 계속 착용한다고 해요.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음식이라든가 특별한 행동 또 옷에 관한 루틴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우리 중계에도 나왔던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 같은 경우에는 네. 햄버거가 아니라 칠면조 샌드위치를 주로 먹고요. 예, 예전에 시애틀에 있던 이치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날 아침에는 가급적이면 카레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옷에 관한 거는 야신이라고 하죠. 김성근 감독. 네네. 예, 프로야구 원년에 오비 코치 시절에 팀이 이기면 그 노란색 언더웨어를 계속 입었다. 근데 심지어 농담 삼아 아직 확인 안 된 건데요. 네. 이기면 빨지 않고 계속 입었다. 그런 전설 같은 네, 설이 있습니다. 언더웨어 두 글자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징크스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대체로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송승기 선수 이렇게 하고 나오면 송승기가 나오는 날에는 LG가 이겼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뭐 군대 다녀왔다고 아까 이제 했었는데 네. 우리 일반인들도 군대 다녀오고 나면 나름대로 루틴 관리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아마 그런 데서 자기 관리하는 그런 법을 배워갖고 온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올 시즌 좀 더 잘했으면 합니다. 네. 뭐 우리가 루틴이라고 영어로 말하긴 하지만 자기 관리 뭐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한때 두산을
화수분 야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수식어가 다른 팀에 붙고 있어요? 네, 롯데에 붙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2015년부터 두산을 이끌었던 이제 김태형 감독이 롯데에 가서 아무래도 이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올해 롯데 보면 별로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황성빈 선수 다쳤고 윤동희 선수 다쳤고 나승엽 또 선발 반지 선수까지 이렇게 줄부상을 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이스 박세웅 선수도 부진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롯데 같으면 지금 네. 하위로 푹 처져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리고 뭐 지금 3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봄에는 그래도 잘한다 그래서 봄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름에 문턱을 들어서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3위를 지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화수분이라고 했을 때 성장해오는 야수들의 모습이라든가 선수들의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예, 예. 고승민 선수 이제 뭐 어느덧 진짜 에이스로 성장을 했고 1.5군 2군에 있었던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잡으면 정말 잘 살립니다. 대표적인 게 장두성 선수인데 네네. 예, 황성빈 선수 대신 1번 타자로 나왔는데 지금 타율을 3할 때 치고 황성빈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도루 9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뭐 역할 다 해주는 것 같고요. 주전 포수인 유강남 선수가 잠시 주춤하니까 고졸 신인 포수인 박재엽 선수가 지난 18일 하나와의 데뷔전에서 결승 석점 홈런도 치고 안정된 수비도 펼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외야수인 김동혁 선수, 내야수인 뭐 김민성, 한태영 선수 잘하고 있어서 네. 올해는 가을 야구에 엘로키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엘로키가 뭐 정말 올해 거의 처음이죠. 거의 처음 엘로키가 가게 되고 거기다 삼성과 한화까지 가간다고 한다면 엘로키 사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식어가 출연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만. 네. 자, 이번엔 메이저리그 소식 알아봅니다. 고우석 선수가 국내 복귀를 택하지 않고 마이너리그를 선택했어요. 네, 어떻게든지 디트로이트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네.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팀인데 지금 승률 1위 팀이거든요. 아메리칸 중부리그에서. 네네. 근데 불펜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전력 보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벌써 포스트 시즌을 데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여러 선수를 계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우석 선수입니다. 네. 지금 트리플 A인 털리더 머스앤드라는 데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고우석 선수 뭐 지난해 메이저리그 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2시즌 동안 쉬운 6경기 나와서 4승 4패 네. 3세이브 5홀드 평균 자책점이 5.99입니다. 조금 뭐 아직은 그렇게 탁 눈에 띈다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중부리그 1위인 그 디트로이트를 보게 되면 선발이 워낙 막강해요. 9승 2패의 타릭스 쿠발, 7승 2패의 케이시 마이즈, 그다음에 5승씩을 거두고 있는 플레어티라든가 베스트 이런 거 보면 선발진도 되게 좋고 뭐 그린이나 토게레슨 같은 타선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불펜 브리스키라든가 브레비아가 약간 조금 이제 그 구멍이 좀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잘 공략해서 틈새를 파고든다고 한다면 고우석 선수가 진짜 빅리그에 가서 뭐 불펜이라는 게 뭐 1회 2회 던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본인의 저거 찾고자 한다면 빅리그의 꿈을 진짜 다시 한번 이뤄보고 네.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로 가봅니다. 이정후 무안타 행진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네요. 네, 어제 경기 보신 분은 투수가 정말 뒷발로 도왔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투수에 발 맞고 공이 정말 그 1루수 뒤로 아주 묘한 위치로 굴절돼 가서 내안타로 일단 5경기 17타석 만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뭐 3타수 1안타 치고 볼넷 한 개 얻어서 괜찮았는데 오늘 좀 이어가고 오늘 이어가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오늘 약간 좀 뭔가 타격감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선구안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볼넷 2개, 사구 하나로 3번이나 이제 출루를 했는데 한 번 2회에 나갔을 때는 도루에 실패를 했고 특히 9회가 좀 아쉬워요. 결정적인 기회에서 4대4 동점이어서 만약에 들어왔다면 5대4로 역전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홈에서 태그아웃 당하면서 연장 승부 끝에 8대5로 졌거든요. 정말 안 풀리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요. 이상하게 6월 정말 잔인한 6월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7월에는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혜성 선수도 조금 운이 안 좋아요. LA 다저스에서 이상하리만큼 지금 거의 4할대 가까운 3할이 한참 넘는 타격을 자랑하고 있는데 콜로라도 원정 경기에 오늘도 선발해서 제외됐거든요. 다만 조금 희망이라고 한다면 이제 빅리그 복귀를 앞둔 김하성 선수 네네. 트리플 A 재활 경기에서 3안타 치면서 전체적으로 타격감 찾고 수비감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에 이제 김하성 선수 돌아오고 이정호 선수 좀 부활한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LA 다저스는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성 선수에게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네. 기회가 곧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는 축구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손흥민 거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한 경기장에 이적이 공식화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예,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그 방한 경기 이후에 결정될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여름에 한 번 조금 더 빨리 계약을 마무리하는 게 토트넘에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확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방한 이전에 그 손흥민을 이제 이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아시아 투어에 이적시키게 되면 손흥민 빠진 한국 경기 지금 별로 8월 3일에 있는 경기 김 빠질 거고요. 7월 30일에 있는 홍콩 경기도 홍콩에 손흥민 선수 팬들이 많기 때문에 김이 빠질 수 있는데 위약금 규모가 약 한 200만 파운드 정도, 우리 돈으로 한 37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주고라도 이적을 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는 만약에 사우디로 간다고 한다면 뭐 최하 한 6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그 위약금의 한 30배 정도. 그다음에 유럽의 다른 리그로 옮겨도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 온다면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거래할 것이라고 하는데 봐야 되겠죠. 협상은 협상이고 정말 이렇게 제시하는 액수하고 실제로 줄 수 있는 액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왕이면 방한 경기에 와서 우리 팬들도 또 홍콩 팬들도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네. 아시아 투어에 나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한국 선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누구예요? 예, 지금 수원 삼성에 있는 박승수라는 선수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3일에 그 뉴캐슬하고 토트넘이 이제 경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뉴캐슬의 입장에서도 한국 선수가 예전에 뭐 잠시 기성용이 뛰긴 했지만 지금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번째 프리미어 리그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 한국 투어를 앞두고 한국 팬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지 않겠나. 일면 마케팅의 수단일 수도 있고 에이전트들이 눈독을 들이는 젊은 선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뭐 구체적인 공식 오퍼는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박승수 선수가 지금 아직 그 올해 리그를 마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민혁 선수처럼 일단 뉴카슬하고 계약을 하고 다시 수원에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부터 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제 아시아 투어 7월 말 8월 초잖아요. 기대를 갖고 지켜본다면 8월 이 정도 되면 8월 중순쯤에는 아마 가시화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박승수라고 하는 새로운 선수가 또 하나의 그 EPL에 등장하는 프리미어 리그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한수 기자도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FC 서울 기성용 결국 FC 서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팬들이 아주 강한 불만을 나타냈어요. 네, 이 FC 서울이 좀 이렇게 뭐랄까 레전드 선수들을 관리하는 법? 약간 좀 이렇게 좀 둔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주영 선수 그랬고요. 또 이청용 선수, 또 팀의 오랜 주축이었던 기성용 선수까지 그냥 잡지 않고 내보내는 모습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김기동 감독이나 FC 서울에서는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되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팬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건 뭐 더 뛰고 싶다는 선수, 또 회복해서 더 출전도 시키고 기회도 줄 수 있는데 왜 팀 전력 외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내보내느냐. 레전드에 대한 대접.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지금 무슨 손흥민을 다루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마지막 미팅을 나온 기성용 선수도 이제 서운함을 표현했는데 내부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또 팀에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여기 머물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감독이 믿지 않아주고 동료들이 나에 대한 그런 게 없다면 내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행선지는 뭐 굉장히 유력한 게 포항이거든요. 근데 참 이 운명의 장난인 것 같아요. 포항은 김기동 감독이 선수 때부터 성공을 해서 감독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지금 FC 서울에 온 그런 고향 구단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성용 선수가 가서 거기서 만약에 이번 일요일 날 경기가 있는데 뭐 벤치에 앉던 아니면 선발 출전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스토리가 되면서 만약에 그 경기에서 포항 선수들이 우리 새로운 팀 동료인 기성용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뛰어서 FC 서울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돼서 점점 뭐 경쟁이 붙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서울과 포항과의 경기는 이른바 이제 기성용 더비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아주 묘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바라보는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실 그 FC 서울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자기 선수를 계속 내보내고 결국 그 다시 비수가 돼서 자신한테 날라오는 게 돼버리게 되면 또 이런 선수들이 가면 또 뭐 결정적인 한 방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은 재밌겠지만 그 팀이라든가 그 팬들은 너무나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사격입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리는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가 열리는데요. 네. 지난주 소개해드린 핸드볼, 저 사실 비 와서 걱정했는데 경기장이 난리가 났어요. 관중이 꽉 채워졌는데 이번 사격장에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사격장 과거와 달리게 조용히 침묵하면서 경기 보지 않습니다. 네. 응원하고 환호하고 그래요? 함성도 지르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요즘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 그리고 또 나오는 선수들이 공기소총의 반효진, 공기권총의 오예진, 양지인, 혼성 은메달을 따냈던 박하준, 김지현, 파리올림픽 역대 메달리스트들이 거의 다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청각장애인 선수가 있어요. 김우림 그래요? 선수라고. 만약에 이 선수가 여기서 태극마크를 달게 된다면 이 선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회를 모두 섭렵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새로운 기록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365개 팀에서 2,600여 명의 선수를 참가하게 되는데 다음 주 7월 1일과 2일에 KBS 1TV를 통해서 2시 10분부터 주요 경기를 중계방송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중계방송에 좀 사연이 있는 게 네.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저희가 중계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새롭게 출범한 사격연맹에서 그 메달리스트들한테 물어봤대요. 우리가 사격 발전에 뭘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젊고 어린 선수들이 우리도 TV 중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격연맹에서 달려와서 저희가 피할 수 없이 기획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 대회는 내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도 겸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만큼 우리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보여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경기장을 찾아서 화끈하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격도 KBS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8144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요즘 러브버그 기승입니다. 차에 붙고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오고 살충제 살포만으로 내성만 증가할 것이라고 방치하다간 생태계 교란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 근본 대책 마련해야겠습니다. KBS 특히 뉴스레터 K의 관심보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태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